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입장 발표인 거죠. 3.1절 기념사는 겨우 5분 남짓이었는데 오늘 모두 발언은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의 국민들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일방적입니다.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설득만 하면 됩니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했는데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께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번 한 주는 어제 잘 들으셨죠?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크루즈 당첨되셨는데 나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리기 힘들다면서 영화 예매권 10분 하실 수 있도록 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분씩 해서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듣다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은 이렇게 너그럽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이럴 때는 정치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예, 어제 두 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많은 글들 올려주셨는데 어제 제가 선정하면서 DJAO님, 우리말로 이제 우리 글로 어매라는 분인데 이분 그동안 쭉 댓글 보면서 연세는 꽤 많이 있으시고 목포에 사시고 여성분이신데 허리가 아프시고 막 그런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글이 올라왔어요. 저 남자입니다. 어메가 남자. 어메니까 여성분이 아닌가 했는데 남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그렇게 허리가 부실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내십시오. 매일 새롭게님, 화창한 봄날이지만 마음은 벼락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수치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네요. 그나마 시사 1번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댓글마당이 있어 위로를 받고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기대하며 화이팅을 외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시사 1번지 댓글마당이 언젠가 기네스북이나 또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등록할 만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마당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공론을 그렇죠. 펼치고 또 서로 간에 안부도 주고받고 악성 댓글이 나오면 아주 점잖게 지적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백장님, 어찌해야 좋을까요?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방일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수없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사과를 했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개가 사과를 물고 있는 건 여긴 사과가 아니고 사과죠. 사과를 물고 있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 총리나 정부에서 사과를 했다니요. 요즘은 화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네요. 개사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유유님, 질문 받기 싫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의 말을 듣고 대답할 의무가 대통령에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이렇게 뭐 갔다 와서 아무런 뭐 얘기도 없고 국민들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네. 아니 김대중 오부치 그거 그렇게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근데 그거 왜 안 했어요? 정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기시다 총리는 모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한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 앞에 1998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포함하니까 오부치 때도 그랬고 또 아베 때는 어땠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대중 오부치를 넣어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요구했는데 안 한 게 맞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을 들어보면 애써 그 부분을 또 김대중 오부치라고 해석을 해요. 대통령과 국민의 해석이 다르면 국민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퍼주고 그렇게 미리 선 결제하고 갔는데 우리가 얻어온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사죄 반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사죄나 반성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걸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성은 안 하고 이번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수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분이 넘게 써준 원고를 읽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그냥 내가 말하면 너는 들어라 이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의혹이 너무나 많은 한일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 밤 8시 50분부터 이 의혹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당일 그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당국자들이 회담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므라이스 회동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초계기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등등이 언급이 됐다. 심지어는 어떤 언론은 독도를 양국이 공동 점유하는 문제까지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부 정치인들은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확인을 좀 해줘봐라 일본 쪽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날 밤에 저도 정신없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막 일본 쪽 얘기하고 우리 쪽 얘기가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 지금 회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을 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냐. 그건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 기조였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방금 전에 요미우리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방금 전에 아사히에서 이런 보도 나오고 NHK가 이걸 쓰는데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본 언론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냥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줍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제대로 안 쓰면은 나중에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취재했던 현지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의혹이 많은 회담인데요. 사과와 관련해서도 어제 KBS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지만 마스카와 루이 그 자민당 외교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맥락이 있는 얘기예요. 그냥 훅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본은 1982년 일본 미야자와 다마를 시작으로 해서 93년 고노다마 위안부 동원을 강제성을 인정했던 첫 번째 일본의 담화입니다. 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했던 바 있습니다. 98년 DJ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반드시 과거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일본 사회에서도 집중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공식 문서에서 거론하면서 평가한 최초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주의적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엔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2010년 갓나우또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10년 한일 병합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담화였는데 이때 배경이 와다 하루키 그 도쿄대 교수가 초안을 잡고 오에 겐잡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 받은 이 그 문학가들이 함께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한일 병합을 근대 역사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역사와의 정반대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가 2015년 아베 담화로 바뀝니다.
아베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반을 해서 본인들이 이때 주권 회복의 날로 규정을 하면서 천황폐와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이때부터 기조가 바뀌면서 자민당의 주류인 아베파, 지금 말씀드렸던 마스카와 루이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사죄시키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시다도 아베파잖아요. 아니죠. 아베파하고 기시다파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베파가 3, 4위를 다투는 소수파고요. 여전히 아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우적인 아베파가 가장 많습니다. 나는 그때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기시다를 슬그머니 밀었다고 들어가가지고. 아니요. 아베파가 있고 기시다파가 있고 뭐 경쟁을 하는데 이제 기시다파가 이번에가 그 4월에 있을 그 통일 그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좀 점유하면 지금 더 힘이 세지겠죠. 그러나 이 극우 노선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요.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날 브란트가 무릎을 꿇는 순간 독일이 일어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사과하지 않을 때까지 사과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장윤선 기자처럼 조목조목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흥분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애농님, 백앵커님, 캄다운 우영우 변호사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요, 아까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참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막 그 써준 거를 길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청와대에서 홍보 담당 일을 해보셨지만 대통령이 연설로 자기의 입장을 밝힐 때가 있고 또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홍보의 역할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갔다 오자마자 이제 워낙 그 지금 말하자면 여론조사상에도 지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주례 국무회의는 정해져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하고 납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라 생각하지 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그냥 성과 보고서를 읽는 정도의 불과한 거고 또 여기에다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69시간 이런 현안까지 같이 담았기 때문에 이게 믹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면 제가 딱 집어낼 게 별로 없어요. 혼재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금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를 정리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들이 그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성과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저는 기자회견이든 뭐든 다시 한번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또 필요한 지점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발 가짜뉴스 혹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나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를 조금 좀 기획을 해서 하여튼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3월이 가기 전에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좀 납득하거나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건 좀 이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두수 소장,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기자회견도 그랬어요. 그때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서 국민들이 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 궁금했는데 처음엔 매우 긴 시간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다. 지금 보니까.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만 그때도 한 20분 이상 할애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소통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이번에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좀 다른 표현을 뭐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 칼에 내리친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해서 뭔가 큰 결단으로 이걸 해결한 것처럼 했는데 이 문제 과연 해결됐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칼을 내리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켰으면 그 문제가 좀 더 다르게 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통인데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는 이 내리친 영역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에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은 끊임없이 거듭해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마치 우리가 지나친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쭉 장현순 기자가 쭉 설명해 왔듯이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 그 선언들이 발전해 왔어요. 예를 들면 무라야마 다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침략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이나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발전시켜서 왔는데 왜 그럼 한국은 끊임없이 사과를 더 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걸 보십시오. 고이즈미가 본격적으로 대놓고 총리가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교과서 왜곡, 그다음에 독도 이런 그 주권 저쪽에서 이 다케시마 이런 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일본의 사과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한국에서 보면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이 고노다마부터 해서 무라야마 그다음 오부치 선을 이어온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대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사과해라 떼쓰는 사람처럼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는데 우리는 계속 떼쓰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맞아버려요. 이게 전제가. 그리고 거기에 이웃국가로서 아베가 보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 이것까지 삭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그것은 조금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양호 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 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한일 외교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은 지금 3월달에 이제 뭐 한일 있지만 4월달에 한미가 있고요, 5월달에 한미일 G7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총리가 여름에 한국 방문을 들어온다 그러죠. 이것이 지금 한 패키지로 봐가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 언론들이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4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언론들이 지금 몰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있고 거기다 5월 달에 G7까지 있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뭐 우리가 생각해 좀 편향적으로 지금 보도하는 것까지 본다면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방식이래 떠나서 이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름까지 일본의 수상이 한국에 왔을 때 정점을 찍는 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행 사항들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뭐 차관점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자. 그러면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을 이번 7월? 네, 저는 여름에 그 기시다 총리가 오는 그 시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가서야 지금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국은 이거 한미일 삼각공조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또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도 사죄나 반성을 안 하고 변화가 없으면 그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뭐 니온 게이자이 같은 데서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일본의 언론들도 사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은요 국내 선거 때문에 굉장히 극우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다 얘기해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7월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그 일본 자민당의 이제 아베와 기시다가 중심이 되는 이 극우주의 노선이 사실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변침을 해서 이 평화법을 허무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기시다가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똘똘 뭉쳐 승리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 개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헌법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국주의로 다시 나가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로 나가는 방향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논의해야 돼요.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외로 치고 아이 뭐 계속 사과했는데 또 사과해야 되냐. 이제 됐다. 미래로 나아가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오늘 일본의 유력 언론인이 칼럼을 썼는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윤석열식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윤석열식 햇볕 정책. 그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반응은 안 해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먹히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 햇볕 정책을 하듯이 일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도 사과 반성 그다음에 지원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선이 돼 나간다. 근데 다만 전제 조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햇볕 정책의 3원칙 중에 하나를 소개했답니다. 상대방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뭐 그 이쪽에 대한 공격들이 나올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가 3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일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아간다고 할 때는 이게 지금 일본이 해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식 접근 방법이 형해야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하고 분명히 있는 것도 조야의 의견이다라는 말씀. 일본 언론인이 쓴 칼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의 반대는 바람 정책이겠죠. 그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후 불어서 그렇죠. 옷을 안 벗으니까 해를 띄워서 뜨겁게 그렇죠. 하니까 외투를 벗었다는 우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더 바람을 불게 하면 더 이렇게 한국 언론인인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바람 정책에 우리가 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마이니치 같은 데서는 기시다 정권은 반성과 사죄를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꼭 계승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지금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의 뭐 패를 미리 깔 이유는 없다. 조금 긴 호흡 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긴 호흡이라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그 전에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고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가기 전에 아니 막 이렇게 줬는데 그거 갖고 되냐. 그러니까 보수 쪽의 패널들이 뭐라고 그러냐. 봅시다. 가서 보면 이번에 일본에서 뭐가 나올지 압니까. 그래서 갔어요.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제 또 긴 호흡 얘기합니다. 네. 그때까지 그럼 또 봅시다. 언제까지 보자고? 아니 보는 것으로 이것은 수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아베 때부터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군국주의의 부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강력한 미일 동맹,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후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한 이런 MD 체제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적이 어떻게 되냐면 인도 태평양 시대가 되면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기시다가 바꾼 3대 안보 문서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난데없이 우리는 무역 흑자 1위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놓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중국이 주적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 지금 중국에서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이런 문제 전혀 해결하고 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이 호응할 거다. 찾아봅시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앞부분에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갑시다. 이제 맨 앞부분에 이런 식의 소통이 과연 괜찮은 거라고 보시느냐 우리가 따져봤고, 그리고 이제 모두 발언이 워낙 길어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부분 좀 들어보고
한 가지 좀 짚어볼 것 짚어보도록 합시다. 일부 시간이 별로 안 됐습니다만 순서대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앞부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부분 들어보셨는데요. 뒤에 가니까 이제 좀 빨리 읽었어요. 워낙 길어가지고. 몇 분 소개해드리죠. 고우성님 엄청 길게 연설하던데 일방적인 자기 주장 일색이거든요. 이래서는 어떻게 국민을 이해시키고 공정함을 논할 수 있나요? 골드맨님,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단지 일본의 대변인만 있을 뿐. 오호 통제라. 애농님, 결단이 아니고 절단낸 거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신청순이님,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져서 며칠 동안 병이 날 지경이에요. 일본 국민에겐 친절히 설명하고 우리 국민은 그냥 나만 따라오라는 말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큐트짱 프리티젠. 아유,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를 쓰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가해자 국가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발언인데 왜 피해자 국가가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방자유리님, 어릴 때 가정에서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윤 대통령을 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